세계 정상들이 모인 에이펙 회의. 그 무대가 서울도 부산도 아닌 경주였습니다. 천년 전 신라의 도시 그리고 한옥 회의장. 누가 봐도 시대착오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회의 첫날 프랑스 건축 자문관 앙투안 르메르는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잇습니다. 난방 장치가 없는 회의장, 식지 않는 바닥, 숨 쉬는 듯한 건물. 그가 비효율이라 부르던 건물은 사실 인간을 위한 과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냉소로 시작해 충격으로 흔들리고 결국 한 건축가의 시선을 통해 기술보다 깊은 철학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그가 경주에서 본 건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 한국의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앙투안 르메르입니다. 올해 42살입니다. 파리를 떠나 경주에 도착한 건 2025년 3월 중순이었어요. 샤를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다시 국내선을 타고 경주까지 오는 동안 저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얼마나 형식적인 절차일지를요. 프랑스 외교부 건축정책자문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10년간 저는 베를린에서, 시드니에서, 도쿄에서 비슷한 임무를 수행했지요. 각국의 회의장 건축을 평가하고 구조적 효율성과 공간 설계의 논리를 보고서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라니요? 공항에서 내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어요. 고즈넉한 기와지붕들과 낮은 건물들 사이로 신라시대 유적들이 도시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개선문이나 루브르 박물관처럼 웅장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일상 속에 녹아든 듯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도시에서 국제경제회의를 연다는 게 과연 적절한 선택일까 하고요. 회의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신라 유적지 인근에 신축된 경주 에이펙 한옥회의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건물의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현대식 유리 건물이나 대리석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기와 지붕을 얹은 전통 목재 건축물이 넓은 대지 위에 펼쳐져 있었죠. 처마 끝에 곡선이며 나무 기둥의 배열이며 모든 게 제가 파리에서 배우고 익힌 건축 논리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1세기에 왜 이런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 걸까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왜 이토록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구조를 선택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도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대칭 구조와 공간 배치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건물은 그런 명확한 원칙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표단과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죠. 석가래가 드러나 있었고 기둥과 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파리의 건축물들이 대리석과 철골로 육중한 무게감을 드러낸다면 이곳은 나무의 결이 그대로 보이는 가벼운 구조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국제회의를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일까 하고요. 회의장 메인 홀에 들어섰을 때 더 놀랐어요. 천장이 높았고 창문은 전통적인 창호지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형태였습니다.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조명의 위치나 배치가 제가 아는 방식과 달랐어요. 의자들이 놓인 배치도 서양식 회의장처럼 일렬로 정렬된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을 따라 배치된 것처럼 보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학적이지만 비실용적이라고요. 리허설이 시작되기 전 저는 회의장을 돌아다니며 세부 구조를 관찰했어요. 복도와 홀 사이의 연결 방식, 천장의 높이 변화, 기둥의 간격 같은 것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한국 건축 총감독이라고 소개하는 김준호라는 사람이었죠.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어요. 건물이 어떠냐고요. 저는 예의상 좋다고 답했지만 솔직한 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이곳은 인간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만든 공간입니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건축이 감정을 다룬다니요. 건축의 본질은 기능이고 효율이고 구조적 안정성 아닌가요? 인간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라는 표현은
너무 감성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자연의 흐름을 따릅니다라고요. 바람이 어떻게 통하는지,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오랜 시간 관찰해서 설계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관찰이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 경험이고 경험은 때로 착각일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에 앉고 조명이 켜지고 회의 진행 절차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아 공간 전체를 관찰했죠. 그런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바깥 날씨는 쌀쌀했는데 홀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난방장치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따라 걸어봤어요. 바닥을 살펴봤죠. 은은한 온기가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방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방식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양의 바닥 난방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뜨겁지 않았고 균일하게 퍼지는 온기였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봤죠. 나무 바닥이었는데 그 아래에서 열이 천천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건축은 과학입니다. 감각이나 느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허설이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경주 시내 한옥 스타일 호텔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또 나무 향이 났어요. 방 안은 아늑했고 바닥에는 요와 이불이 깔려 있었죠. 저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았어요. 앉는 순간 또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장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온기였어요. 은은하고 고르고 지속적인 열기였죠. 저는 손으로 바닥을 쓸어봤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햇살이 피부에 스며드는 것처럼요. 저는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그대로 누워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김준호가 말한 인간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라는 뜻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건 그저 난방 방식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바닥을 데우는 게 천장을 데우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온기를 생각했어요. 파리의 제 아파트에도 바닥 난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스위치를 켜면 금방 뜨거워지고 끄면 금방 식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온기가 사라지지 않고 공간 전체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건물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경주 에이펙 한옥 회의장에 대한 첫 인상을 정리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적었어요. 전통적 미학을 현대 건축에 적용한 시도는 인정할 만하다고요. 하지만 구조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썼죠. 기와 지붕의 하중 분산 방식이 현대 건축에 적합한지, 목재 기둥의 내구성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는 어느 정도인지 같은 질문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타이핑하다가 저는 손을 멈췄어요. 마지막 문단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온기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균형감이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그저 바닥 난방일 뿐인데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걸까요? 저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요. 하루 동안의 경험만으로는 충분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적었어요. 그건 사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다시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온기가 있었어요. 차갑지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죠. 딱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비효율의 허점이 드러나겠지 하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건축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죠.
저는 그저 파리로 돌아가 익숙한 대리석 건물들 사이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저는 김준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인간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라는 그 말이요.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밤 바닥에서 느낀 온기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 존재했고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본격적인 회의 준비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이고 공식 일정이 진행되겠죠. 저는 그 과정에서 이 건물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머물렀고 제가 원했던 것보다 깊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온기는 제게 처음으로 논리 밖의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만약 건축이 기능만이 아니라면요. 만약 공간이 사람을 품는 방식이 숫자로 측정될 수 없다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살아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회의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저는 어제보다 더 냉정한 마음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생각을 정리했거든요. 온기가 남았다는 건 단순히 단열이 잘 됐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는 줄곧 숫자와 논리로 건축을 평가해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오전 리허설에 참여했어요. 각국 대표단이 속속 도착하고 진행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회의장 구석구석을 다시 돌아다니며 세부 구조를 관찰했죠. 기둥과 포의 연결 방식, 천장 높이의 변화, 폭도와 홀의 연결 지점 같은 걸 꼼꼼히 봤어요. 김준호가 다시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오늘 정식 안내를 맡았다고 했어요. 그가 물었죠. 어제 숙소는 편안하셨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회의장도 같은 원리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따뜻해야 한다는 원리라고 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감성적인 표현이구나 하고요.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조명이 켜지고 마이크 테스트가 진행됐죠. 저는 뒤쪽 참관석에 앉아 공간 전체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공기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죠. 석가래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공기의 움직임을 느껴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흐르는 게 느껴졌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리허설이 끝나고 김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구조에 대해 더 설명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는 저를 복도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에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창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이 건물은 바람의 길을 따라 지었다고요. 바람의 길이라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건축에서 통풍은 기계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덕트의 위치, 송풍기의 용량, 공기 순환 속도 같은 걸 계산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바람의 길이라는 표현은 너무 모호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식을 사용했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계산식은 없다고요. 대신 이 땅에서 수백 년 동안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했다고 했지요.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계절마다 기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 경험담이잖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적었죠. 전통적 관찰에 기반한 설계라고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각국 정상들이 입장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공간의 변화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움직이고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탁해지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공기가 맑았습니다. 저는 체온계를 꺼내 온도를 재봤어요. 21도였습니다. 처음 측정했을 때와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온도가 전혀 변하지 않다니요. 저는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다시 측정했습니다. 역시 21도였어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봤죠. 어젯밤 숙소에서 느꼈던 그 온기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미지근했죠. 그런데 그 온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마치 바닥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난방 방식이 아니었어요.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어요. 저는 김준호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이 바닥 난방은 어떤 방식이냐고요. 그는 대답했어요. 온돌이라고 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열을 저장하는 구조라고 했죠. 불을 떼면 돌과 흙이 열을 머금고 그 열이 천천히 방출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현대식 바닥 난방은 온수 파이프나 전기 히터를 사용해서 즉각적으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빠르고 정확하죠? 그런데 돌에 열을 저장한다니요. 그럼 온도 조절이 안 될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김준호는 웃었어요. 그가 말했죠.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게 사람 몸에는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로를 준다고 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몸이 이미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 내용보다 공간의 변화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을 봤죠.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긴 회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이 지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 대표단의 한 사람이 프랑스 대표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회의장은 이상할 만큼 편안하다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프랑스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했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보통 1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뻐근해지는데 오늘은 3시간이 넘도록 앉아 있었는데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의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공간 때문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을 따라 손을 짚어봤어요. 나무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실온과 비슷한 온도였죠. 파리의 건물들은 겨울에 벽이 차갑습니다. 대리석이든 콘크리트든 열을 머금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나무 벽은 달랐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VIP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전통 방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방석이 놓여 있었고 낮은 탁자가 있었죠. 저는 방석에 앉아봤어요. 바닥에 온기가 다리로 전해졌습니다. 앉아있는데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온도는 일정하다고 쓸까요? 공기는 맑다고 쓸까요? 사람들은 편안해 보인다고 쓸까요? 하지만 그게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건축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현대식 건물들을 떠올렸어요. 유리와 철골로 만든 초고층 빌딩, 대리석으로 마감한 회의장, 최첨단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공간들이요. 그곳들도 쾌적합니다. 온도 조절이 정확하고 조명이 밝고 모든 게 효율적이죠. 그런데 왜일까요? 그곳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가 여기에는 있었어요. 저는 손바닥을 바닥에 댔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 온기는 기계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거였죠. 돌과 흙이 오랜 시간 열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내보내는 거였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편하다는 걸요. 저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쓰면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효율적이라고 쓰기에는 제 논리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홀에 남아 있었어요. 빈 공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건물은 뭘까요? 김준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만든 공간일까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일어나서 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석가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계산된 배치였어요. 기둥의 간격도 마찬가지였죠.
일정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둥 간격을 재고 천장 높이를 계산하고 공기 흐름을 예측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공식으로는 이 공간의 균형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균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균형이요. 김준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제가 홀에 혼자 남아있는 걸 보고 다가왔습니다. 물었죠. 아직도 관찰 중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한 거냐고요. 어떤 계산을 했느냐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이 구조는 하늘과 땅의 기류를 따라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늘과 땅의 기류라니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물었죠.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수치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초화라고요. 초화요? 저는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건축에서 초화란 대칭이고 비율이고 수학적 균형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초화는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였죠.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은 분명 작동하고 있다고요. 온도가 일정하고 공기가 맑고 사람들이 편안해 한다고요. 이게 우연일 수는 없지 않냐고 했죠.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의 경험이라고 했죠. 수천 년이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파리의 건축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양식의 변화였어요.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바뀌어 온 거죠. 기술의 발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 건축은 달랐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죠. 왜일까요? 왜 변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바뀌어야 정상인데 왜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걸까요? 김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어요. 완벽한 건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완벽하다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이 건물이 완벽하다니요. 난방 효율도 낮고 건축 속도도 느리고 현대적이지도 않은데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공간이 얼마나 편안한지를요.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겠어요? 저는 김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니, 침대가 아니었어요. 바닥에 깔린 요 위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살아온 걸까요? 건축이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공간이 사람을 품는 방식이 숫자로만 측정될 수 없다면요. 온기가 발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그리고 인정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걸요. 제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그게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온기의 정체가 뭔지, 이 균형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여전히 프랑스 외교부 건축정책 자문관이었고 논리와 과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눈으로 이 건물을 봐야 한다는 것이요. 회의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머릿속에서 어제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온기와 균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조화가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어제 기록한 내용을 다시 봤죠. 숫자와 측정값들이 빼곡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그 무언가는 데이터로 담을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김준호에게 연락을 했더니 회의 시작 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보여줄 게 있다고 했지요. 저는 기대 반 불안 반으로 회의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일반인이 못 가는 곳을 보여주겠다고요. 저를 복도 끝으로 안내했지요.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내려갔어요. 공기가 약간 따뜻해졌습니다. 지하 공간이 나타났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기계 장치를 예상했거든요. 보일러나 파이프, 제어 장치 같은 것들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대신 흙으로 만든 구조물과 돌들이 배열되어 있었죠. 김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온돌의 심장부라고요. 여기서 불을 지피면 열이 돌에 전해지고 돌은 그 열을 천천히 방출한다고 했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돌을 만져봤습니다. 미지근했어요. 뜨겁지 않았죠? 김준호가 말했어요. 돌이 한꺼번에 뜨거워지면 안 된다고요. 천천히 고르게 열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현대식 시스템은 센서와 자동 제어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이 조절한다고요. 날씨와 계절, 그날의 기온을 보고 불의 양을 정한다고 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비과학적이에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김준호는 반문했습니다. 정확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가 다르고 때로는 조금 따뜻한 게 필요하고 때로는 조금 시원한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계는 그걸 모른다고 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파리의 제 사무실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20도로 맞춰 놓으면 1년 내내 20도를 유지해요. 정확하죠? 하지만 겨울에는 춥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덥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착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준호가 다른 곳을 가리켰어요. 벽 구조였습니다. 한지를 여러 겹 붙인 벽이었죠. 그가 설명했어요. 이 종이가 숨을 쉰다고요. 습기를 흡수하고 내보내면서 공기를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벽을 자세히 봤어요. 얇은 종이였지만 여러 겹이 겹쳐져 있었죠. 만져보니 부드러웠지만 튼튼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이 단순해야 오래간다고요. 복잡한 기계는 고장나지만 돌과 흙과 나무는 천년을 가도 똑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파리의 고딕 성당들이 떠올랐어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 있지요. 하지만 현대식 건물들은 20년만 지나도 노후화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김준호가 회의장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바닥 아래에는 공기가 흐르는 길이 있다고요. 열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지요. 사람마다 체온이 다르듯 온기도 균형을 찾아간다고 설명했어요. 균형이요?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건축의 균형은 대칭이었어요. 좌우가 같고 비율이 일정하고 수학적으로 정확한 거였죠. 하지만 김준호가 말하는 균형은 달랐어요. 보이지 않는 균형이었습니다. 공기와 열, 빛과 어둠, 사람과 공간 사이의 균형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껏 배운 건축은 통제의 철학이었다는 걸요. 자연을 막고 온도를 고정하고 빛을 차단하거나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거였죠.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건축은 달랐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이었어요. 바람을 막지 않고 흐르게 하고 열을 가두지 않고 퍼지게 하고 빛을 제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였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대화하고 웃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긴장하거나 피곤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공간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을 보니 경주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낮은 건물들과 기와 지붕, 그 사이로 신라 유적이 보였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오래됐지만 낡지 않았다고요. 과거가 현재와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파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과거를 박물관처럼 보존하죠. 경주는 달랐어요. 과거가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는 김준호를 다시 찾았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짓느냐고요. 현대 기술을 쓰면 더 빠르고 싸게 지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전통 방식을 고집하느냐고 했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빠른 게 좋은 건 아니라고요. 건물은 100년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려면 건물이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온도를 좋아하는지, 어떤 빛을 원하는지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건물이 사람을 이해한다니요. 저는 평생 사람이 건물을 이해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고 동선을 익히고 시스템을 조작하는 게 사용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준호의 말은 반대였어요. 건물이 먼저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서니 익숙한 나무 향이 났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어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어봤죠. 온기가 있었습니다. 낮에 본 그 돌과 흙이 떠올랐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천천히 열을 내보내고 있는 돌들이요. 저는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온기는 단순히 방을 데우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 온기는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몸을 배려하는 것처럼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딱 적당한 온도로 저를 품고 있었습니다. 흙과 불, 나무와 공기, 물과 인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공간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의 제 아파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죠. 거기서는 제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공간이 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건축이 인간의 철학을 담을 수 있다는 걸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려의 구조였어요. 사람을 차갑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만드는 철학이었죠. 김준호가 말했던 인간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등을 통해 몸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온기는 저를 덮이는 게 아니라 저를 비추고 있다고요. 제가 얼마나 차가운 세계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파리의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대리석, 에펠탑의 차가운 철골,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요. 모두 아름답습니다. 웅장하고 인상적이죠.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아요. 사람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이에요.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날 적었던 문장들이 보였죠. 비효율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인간 중심적 설계의 완성이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느낀 걸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 건축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라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한 철학이라고 썼죠.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더 쓰고 싶었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느낀 감정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존경과 감동,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을까요? 건축을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걸 놓쳤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거리가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은은했고 별이 보였습니다. 파리는 밤에도 밝아요. 불야성이죠. 하지만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는 달랐어요.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누웠어요.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지 않았어요. 제가 떠나도 잠들어도 이 온기는 계속 이곳에 머물 거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100년 후에도요. 그게 이 건축의 본질이었어요. 영원히 사람을 품는 공간이요.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의 건축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프랑스의 건물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름답고 위대하죠.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이곳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파리로 돌아가야 해요. 익숙한 대리석 건물과 차가운 사무실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요. 이 온기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차가운 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건축 철학을 다 깨달은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지금껏 놓치고 살았던 무언가를 이곳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회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일찍 회의장에 도착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천천히 보고 싶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손으로 기둥을 쓸어봤죠. 나무의 결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이 나무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손길을 받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였죠. 본회의장에 들어섰어요. 오늘이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었죠.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처음 날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긴장이 풀린 얼굴들이었지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공간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요. 이 공간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온기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요. 저는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이 건물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제 자신을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숫자와 공식으로 모든 걸 재단하려 했던 제 태도가 부끄러웠어요. 진짜 효율은 에너지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관계를 맺는지가 진짜 효율이었죠.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 날씨는 화창했어요. 봄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죠. 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호지가 빛을 걸러주고 있었어요. 눈부시지 않게 은은하게요. 김준호가 지나가다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그가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면 이 공간은 잠시 쉰다고요. 사람들이 떠나면 건물도 숨을 고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건물이 쉰다니요. 건물이 숨을 쉰다니요. 서양의 건축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건물은 그저 서 있는 거예요. 사용되거나 비워지거나 둘 중 하나죠. 하지만 김준호는 건물을 살아있는 존재처럼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숨을 쉬느냐고요. 그가 창문을 가리켰어요. 바람이 들어오는 길이라고 했죠. 문을 가리키며 바람이 나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기가 순환하면서 건물이 숨을 쉰다고 했어요. 막히지 않고 흐르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파리의 건물들은 밀폐되어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를 확실히 구분하죠. 단열과 차단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통하고 빛이 스며들고 소리가 전해졌죠. 서양의 건축은 차단의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부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건축은 연결의 철학이었습니다. 안과 밖을 이어주는 거였어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숨쉬게 만드는 거였죠. 회의가 모두 끝났어요. 각국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떠났습니다. 저도 짐을 챙겨 숙소로 돌아갔죠. 하지만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경주 거리를 걷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도시의 공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경주의 골목을 걸었어요. 기와 지붕들이 낮게 이어져 있었고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졌죠. 파리의 거리처럼 곧게 뻗은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걷다 보니 자연스러웠어요. 사람이 걸을 만한 폭이었고 쉴 만한 곳에 나무가 있었죠. 비가 조금 내렸어요. 봄비였습니다. 저는 처마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기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죠.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고요하지만 적막하지 않았어요. 자연의 소리가 있었으니까요. 흙길에서 냄새가 올라왔어요. 비에 젖은 흙 냄새였죠. 파리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파리는 모두 포장되어 있거든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요. 비가 와도 흙 냄새는 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흙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요. 서양의 기술은 자연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견고하게요. 자연을 이기는 게 기술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달랐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방향이었죠. 자연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조화를 찾는 거였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골목 끝에서 작은 한옥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이 보였죠. 돌이 깔린 마당이었어요. 빗물이 고여 있지 않았습니다. 스며들고 있었어요.
돌 사이로 흙 속으로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철학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걸요. 물도, 바람도, 열도 한 곳에 고이지 않았어요. 계속 움직이고 순환했죠. 그게 건강한 거였습니다. 정체되지 않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죠. 며칠간 쓴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수정할 게 많았어요. 비효율적이라고 썼던 문장들, 비과학적이라고 판단했던 부분들이요. 저는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천천히 신중하게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정직하게 담으려고 했습니다. 온돌의 구조, 공기의 흐름, 빛의 조절 방식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제 감정도 함께 담아야 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다시 봤어요.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할까 고민했죠. 그러다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인간을 잇는 과학이었다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많은 별들이요. 파리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의 건축이 땅의 온기를 믿기 때문이라고요. 차가운 돌보다 따뜻한 흙이 오래 남습니다. 철골보다 나무가 사람과 오래 함께해요. 빠른 것보다 느린 게 때로는 더 효율적이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기술은 자연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경주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산맥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자연 속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자연을 밀어내지 않고요.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죠. 마지막 문단을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도 저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으니까요. 탑승 시간이 되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며 아래를 내려다봤죠. 경주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기와 지붕들이 점처럼 보였고 산맥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건축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요.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차갑게 할 것인가, 따뜻하게 할 것인가의 선택이라고요. 한국은 따뜻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천년을 이어져 왔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바닥에 온기가 떠올랐어요. 느리지만 확실했던 그 온기가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요? 파리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을 다른 눈으로 볼 거예요. 숫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볼 거라고요. 창밖에 하늘이 푸르렀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막히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마치 한국의 건축처럼요. 공기가 흐르고 열이 순환하고 사람이 연결되는 그 방식처럼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철학은 따뜻하다고요. 그리고 진짜 위대한 건축은 철학을 담은 건축이라고 썼어요. 한국의 온돌처럼요. 사람을 품는 철학을 담은 건축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경주에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열이 아니었으니까요.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였고 배려한다는 것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떴어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차가운 건축가가 아니라는 걸요. 따뜻함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것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꿀 시간이었습니다. 경주의 한옥 회의장에서 온돌의 온기 속에서 저는 진짜 건축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건 높이가 아니라 깊이였고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었고 지배가 아니라 공존이었습니다. 앙투안 르메르, 42살의 프랑스 건축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냉소에서 시작해 충격을 거쳐 존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성찰에 도달했죠.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 마음을 건축으로 담아낸 나라였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이 땅의 건축은 여전히 숨을 쉽니다. 돌과 흙, 나무와 불이 함께 만들어낸 그 온기,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잊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건축가 앙투안 르메르는 이제 압니다. 건축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라는 걸요. 기술은 차갑지만 철학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바로 한국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 한 그릇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